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기동해서 산나무를 16년 차 재배하고 있는 이기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귀농 귀촌 품목 선택에 대해서 산나무를 오늘 강의할 예정인데, 가능하면 재배가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은 산나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한 2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귀농 귀촌 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이니 기대하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농업을 형태를 봐서는 대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규모, 중규모, 그 다음에 기업농이 있습니다. 네 가지 분류하는데 취미농이 있습니다. 취미농은 이렇게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소규모로 하는 건데, 보통 텃밭이라든가 화단이라든가 짜투리 땅, 그리고 실내 정원 등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농입니다. 토지는 있는데 무엇을 심어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건데, 사실적으로 저한테 전화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쪽의 내용들을 전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농이 있고, 다음은 전업농이 있습니다. 전업농도 다른 건 없고 농업이 주 소득원이 되면서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전업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업농입니다. 기업농은 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농업에서도 경제의 규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의 규모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평균적인 평균적인 단가가 내려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농업 규모로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 2시간 동안 이렇게 5가지 목차로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중한 자원, 산요초입니다. 자, 우리의 산과 들에 저절로 나는 그런 산나물들은 거의 다 약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중한 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보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논이냐, 밭이냐, 산지냐에 따라서 적합한 산나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산나물의 가치를 높여라. 산나물을 심어서 우리가 상추를 예를 들면 상추를 한 박스 4kg를 뜯을 때 구부리고 앉아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얘를 가지고 어떤 가공을 했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산나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시농업이 있고, 또 산나물의 가치를 높이라에 대해서 6차 산업이 있습니다. 요즘 도시화되면서 시내에는 아파트를 많이 짓습니다.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도시에 그늘진 곳이 많죠. 그런데 산나물이라는 것은 어때요?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걔네들을 갖다가 아파트 사이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도시농업으로서도 상당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차 산업이죠. 재배한 것을 가지고 건강에 좋은 이런 산나물을 건강식품으로 가공한다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종자 파종과 육묘하기입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씨앗을 가지고 파종하고 난 후에 얘네들을 가지고 어떻게 육묘해서 내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하는 방법,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는 산나물 종자 및 육묘하기가 되고, 마지막 시간은 맨날 우리는 농업에 있어서 남들이 하는 것만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맛도 있고 향취도 좋고 또 인기도 있는 거, 하지만 대중성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나라의 자원, 산야초죠. 그러나 한국은 땅이 적고 부존 자원이 적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맛과 향취와 기능성에서 세계에서 으뜸 최고인 산나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상품을 가지고 상품을 만든다고 하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원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그 산나물을 가지고 이렇게 재배가 용이하다는 것이죠. 농약을 뿌리지 않고 화학 비료를 뿌리지 않고 또 제초를 하지 않아도 불구하고 산에 있는 그런 산나물들은 잘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재배한 작물을 가지고 다양한 작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것이 장점 중에 하나지 않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산야초가 무엇일까? 산과 들에 나가보면 저절로 나고 자라는 식물들이 다 산야초입니다. 그 중에서 산에서 나오는 것은 산나물이고 들에서 나오는 것은 들나물이고 또 바다에 가면 해조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산나물을 가지고 다양한 우리가 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활용도를 할 수 있는데 산야초가 왜 좋으냐 하면요, 바로 첫째, 인간에게 구황작물이고 또 기능성 식물입니다. 옛말에 시집온 새댁이 나물 이름 30가지를 모르면 굶어 죽는다고 했습니다. 먹을거리가 녹록지 않았던 4, 50년 전까지만 해도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 보릿고개라 불렸던 6월 해뿌리가 나올 때까지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게 바로 산나물이었습니다. 산나물을 뜯어다 국을 끓이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끓여 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채운 것이죠. 바로 구황작물입니다. 두 번째는 기능성 식물로서의 약초가 됩니다. 1610년에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했는데 이때 세 가지 원칙을 정했죠. 첫 번째 원칙은 인간의 수명을 병이 나서 병이 발생해서 병을 고치는 것보다는 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많은 서적이 있었습니다. 약초에 대한 서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세 번째는 조선시대 농촌에서 쓸 수 있는 언어를 쉽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산나물은 1610년 허준이 동의보감을 편찬할 때도 약초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물도 먹이가 되고 약이 되는 식물은 본능적인 지혜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가 갑자기 풀 뜯어먹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먹은 음식이 변하거나 아니면 상했을 때 그 해독을 하기 위해서 풀을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인디안들은 동물이 어떤 식물을 골라 먹는가를 지켜본다고 합니다. 동물은 몸이 안 좋거나 뭐가 그 상처를 입었을 때 특정한 풀을 뜯어먹고 병을 고친다고 하죠. 그럼 우리가 봄에 산에 올라갔다가 피부가 다쳐가지고 피가 날 때 주변에 있는 왕순배기를 잘라가지고 보면 흰 진액이 나옵니다. 그 진액을 피부에 발라서 싹 나은 그런 기억이 있죠. 요즘 멧돼지가 들판에 내려오고 또 그 농작물을 뜯어먹어서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 피해가 많습니다. 얘네들도 철조망에 걸리면 피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진흙탕에 굴러서 그 상처를 아물게 하죠. 벌이 거미를 쏘았을 때 거미는 명아주 잎에 몸을 자주 비벼대 가지고 상처를 아물게 합니다. 꽁이 날개나 다리를 다쳤을 때 주둥이로 소나무 송진을 쪼아 상처에 문지르고 발라서 상처를 아물게 하죠. 그럼 소나무 송진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바로 살충, 살균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통증을 가라앉히고 새살이 낫게 하는 신비한 성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산야초에는 인간에게도 좋고 동물에게도 먹이가 되고 약이 되죠. 또 마지막으로 자연을 구성하는 생태계 역할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머금죠. 또 햇볕이 너무 강할 때는 햇볕을 막아주고, 가을이 돼서 뿌리가 썩으면 옆에 있는 작물, 단연생의 퇴비가 되는 거죠. 거름이 되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산야초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건 산나물입니다. 산나물 재배의 특성을 보면
자,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산이냐, 논이냐, 또 아니면 그늘 졌느냐, 햇볕이 많이 드는 곳이냐, 이런 거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맞게 산나무를 심어주는 겁니다. 자, 유휴지. 유휴지 같은 경우가 있고, 유휴지에는 바로 산지, 절개지, 텃밭, 화단, 짜투리 땅, 이런 보통 관행작물로서 안 되는 그런 데다가도 우리는 산나무를 심어서 멋지게 키우고, 또 그 몸에 좋은 것도 우리가 채취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늘에서도 재배 가능한 게 뭘까요? 음지 20%, 70% 이렇게 그늘에서도 상당히 잘 자란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죠? 풀하고 싸움이에요. 풀하고 싸움. 그럼 풀이 안 나게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풀이 안 나게 하는 게 세 가지. 첫째, 날이 추우면 안 납니다. 오늘 겨울 날씨인데 밖에 나가면 풀이 안 나요. 또 물을 안 주면 풀이 안 나겠죠. 또 물을 안 주면. 또 그늘에서는 풀이 안 나죠. 이 산나무들은 그늘이 비율이 약 20%에서 70%, 많게는 90%까지 이런 데서 자생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배할 때 이런 그늘에서도 얼마든지 활용도가 높은 것이죠. 재배가 용이한 것은, 자, 어릴 때 산지에 올라가셔가지고 부모님들이 산나무를 뜯어 오시는데 거기 올라가셔가지고 농약을 뿌리고 옵니까? 화학 비료를 줄까요? 아니면 제 풀을 뽑아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얘가 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재배가 용이한 거죠. 관행작물에 비해서 재배가 용이합니다. 병충해에 강하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그 산나무를 심는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보통 우리는 산지 작물과 노지 작물, 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작물,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닐하우스는 뭐가 좋을까요? 바로 물과 햇빛과 온도, 양분 이런 것이 좋아서 그냥 얘는 잘 자랍니다. 상당히 잘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향취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추를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거와 또 노지에서 재배하는 걸 보세요.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은 때깔만 좋지 사실 먹어보면 물 같은 물맛만 납니다. 아무 향취가 없어요. 그러나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은 어때요? 딱 보면 쨍쨍해 보이죠. 딱 자르면 하얀 진액이 나옵니다. 집에 가져가서 된장에다가 밥 한 숟가락 넣고 딱 먹으면 쌉싸해 하면서도 그 독특한 향취가 틀리죠. 바로 비닐하우스와 노지 작물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산지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산지에서 있는 더덕, 도라지, 잔대, 산양삼, 산삼 이런 게 병이 안 걸리잖아요. 그러나 노지에 있는 것들은 약을 안 치면 안 됩니다. 왜 약을 안 쳐도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산지 있는 것들은요. 산지 있는 것들은 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싹을 틔우고 몸집이 커지는 동안 자연 환경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몹시 춥고 몹시 덥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그 옆에서도 또한 병원성 세균이 날아옵니다. 얘 스스로 이겨내야 되고 또 스스로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치료 물질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그런 그 물질이 나오는 거죠. 그 안에 그 물질은 뭐가 생기냐면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그런 큰 하나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식물 영양소죠. 그 안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폴리페놀. 이것이 인체 내에 들어갔을 때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학에서 이분은 오래 못 사십니다라는 진단을 받은 분들도 산속에 들어가서 산야초 심고 산야초 뜯어서 식용하면서 5년, 10년, 20년 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일반 관행작물과 산야초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데 왜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못한 것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늦게 자라고 더딘 증식이죠. 보통 산나물은요, 봄에 심어서 그 해에 못 먹어요. 그 이듬해 먹죠.
바로 이렇게 늦게 자라고 더딘 정식이죠. 증식이 되죠. 6.25가 나고 우리나라의 어려운 시기에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뭔가 질보다 양인 것을 우리가 심은 거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먹을 거리가 넘칩니다. 얼마든지 넘쳐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밤도 삶아서 방에 애들한테 갖다 주면 안 먹어요, 요새. 게살구, 일반 살구보다 게살구가 있고 또 게복숭아가 있고 또 게다래가 있잖아요. 더 효과, 더 기능성 있는 걸 찾습니다. 왜 이것이 더 잘 팔리고 바로 그런 것이죠. 농산물 수확에서 질보다 양이었죠. 그동안 또 햇빛 건조에 약하고 그늘에 강하다. 논과 밭에 나가면 거의 다 햇볕이 강한 햇볕이 일조량이 좋은 곳이죠. 그러다 보니 벼를 심고 또 콩을 심고 옥수수 심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네들을 그늘에다 심으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햇볕 건조에 약한 그늘에 강한 이런 것에 상당히 고민을 한 것이죠. 또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봄이 되면 웃집에서 콩 심을 때 나도 콩 심을 때가 되고 웃집에서 들깨 심을 때 나도 들깨를 심습니다. 그러나 고정관념을 바꾼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나물들도 상당히 그 좋은 그런 이미지로서 많이들 재배할 것입니다. 정부 지원 정책이 또 식량 작물 중심으로 지원해 준 것이죠. 예를 들면 콩 연구회, 쌀 연구회 이런 쪽으로 중심으로 간 것이죠. 산야초 연구회 지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지 개발이 제한적인 겁니다. 산지 개발이. 자,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농사를 지른다. 산에다가 뭘 심는다고 할 때 여기 굴삭기 가져 올라가서 땅을 팔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나 논과 밭에는 굴삭기가 들어가서 일해요. 이런 부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